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나만 빼고 죄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연봉 자랑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가 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달은 건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가 하는 멘트 같나요? 근데 정말 건강이 안 따라주면 외제차는커녕 119 타고 맨날 병원 실려가는 게 일이겠죠. 여행도 못 가고 병상에 누워 병원 천장만 바라봐야 할 거고요. 무슨 40대가 그리 건강 타령을 하는지 의문이 드시죠? 전 젊은 나이지만 자궁도 이미 결혼 전에 적출했고 신장도 한쪽 떼어 시모에게 바쳤어요. 아직 40대인 제 몸이 참으로 만신창이죠. 물론 신장 이식은 당시엔 시모를 좋아했기에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떠한 계기로 시모와 사이가 틀어졌고 10년간 안 보다가 정년에 우연히 재회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애정하는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제 인생살이를 좀 털어놓으렵니다.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돈 개념 없이 살았어요.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던 아빠는 외동딸인 제가 사달라는 건 거의 다 사주셨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바비 인형이 있단 사실 아시나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 90년대 당시 300만 원짜리 바비 인형을 미국에서 공수해 주시기도 했죠. 지방에 작은 백화점을 소유하셨고 건설업도 운영하셨기에 아빠 쪽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였죠. 그랬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을 거예요 아마. 아빠 또한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 개념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은 우동이 먹고 싶으면 비행기 1등석 티켓 끊어서 일본 갔다 오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에 직접 날아가서 먹고 왔죠. 몇백 평인지 몇 천 평이었는지도 모를 대저택엔 제 전용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백 년 된 고가의 악기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걸로 도레미만 치다 끝났지만요. 여튼 초등학생 시선으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었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제 운을 다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대저택인 저희 집에는 저녁 되면 늘 파티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서 잘나가는 정치인, 법조인, 기자, 기업인, 관료들이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 전 그분들한테 귀여움도 참 많이 받았죠. 참으로 행복했던 나날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거의 고목나무에 탁 붙어있는 매미처럼 회사 밖에서는 늘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빠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병간호에 발벗고 나섰어요. 물론 간병인이나 간호사 여러 명이 24시간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거동까지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아빠가 엄마의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장님, 사모님 패드 제가 갈아드릴게요.
간병인들도 많고 저희 간호사들도 많은데 험한 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세요. 내 와이프 똥기저귀 가는 게 뭐가 험한 일이란 말이오. 우리 집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보, 눈 뜨고 기운 좀 내봐요. 얼른 기운 차려서 우리 가족여행도 다시 가야지.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빠에겐 당연히 회사 일도 뒷전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곽 비서님한테 거의 정권을 주고 회사 일을 일임하셨어요. 개인 인감이며 뭐며 다 주며 곽 비서님을 완전히 믿고 맡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엄마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집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곽 비서가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을 다 훔쳐서 필리핀으로 도피했답니다. 그 작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뭐야? 난 마누라 병간호하느라 전혀 몰랐는데 곽 비서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끼고 챙기던 사람인데 필리핀으로 도주한 거 확실해? 아, 회장님. 지금 사모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곽 비서가 들고 튄 돈만 수백억 대입니다. 맨날 병간호만 하시면 회사 직원들 밥줄은 어떻게 합니까? 한 회사의 회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회장인 우리 아빠에게 평소에 찍소리도 못하던 직원분들이 피를 토하듯 하소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사의 돈을 싹싹 긁어 횡령했다던 곽 비서는 저와 동갑인 딸이 있기에 절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곽설화라는 그 딸과 함께 모두 가족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아빠의 회사는 처참히 망해버렸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현실 감각도 없던 아빠는 결국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더군요. 연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 회장 자리에 있을 때 문제방이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니 네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여보, 보고 싶소.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나랑 연숙이 둘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아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얼른 눈물 닦고 저기서 국밥 드시고 좀 주무세요. 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참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긴 했지만 금수저 출신의 맘여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아빠를 끝끝내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순간에 알거지가 된 경제적인 부분은 어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죠. 한 회사의 오너로 양복 입고 폼 재고 있다가 생계를 위해 몸쓰는 굳은 일을 해가던 아빠의 낯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빠, 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 일 좀 조금 줄이시고 많이 주무시고 쉬세요. 네? 아냐, 우리 딸 다시금 좋은 거 먹이 입히려면 아빠가 쉴 시간이 어디니? 운동하는 셈치고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아빠의 허탈한 웃음이 살아생전 보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사이에 엄마, 아빠, 집, 돈,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죠.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했고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아빠가 잘 나갈 때 집이며 차며 다 지원해줬던 막내 고모였죠.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절 맡아야 하니 고모는 썩은 표정이더군요. 어느 날인가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대화가 제 마음을 찢어지게 했어요. 제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저기 집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키워줄 거야? 이제 중학생 됐으니 내보내.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아, 미안해 자기야. 그래도 내 피 섞인 조카인데 중3 때까지만 밥 먹여주려고. 나도 귀찮아. 우리 애들한테 저런 거지 같은 사촌 붙여놓는 것도 깨름칙하고 말이야. 도저히 참기 힘들더군요. 고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애라고요? 이 집이며 고모차, 그거 우리 아빠가 다 사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빠 죽었으니 땡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다 현금화해서 내놔요. 당장 나가줄 테니.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현금화?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너 걷어주기 귀찮아. 이 집이 정실하면 맨손으로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학교도 손수 자퇴해버렸고요. 그렇게 중2 나이에 자퇴를 했네요. 하지만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 보고 계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죠. 일단은 당장 갈 곳도 먹을 곳도 없었기에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고자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면 점심과 저녁까지 준다고 써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5살 꼬마가 왜 학교 안 다니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찾아온 거야? 너 가출했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사장님, 저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제발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아휴, 딱해라. 그래, 알았다. 너 갈 곳도 없다고 그랬지? 그럼 누추하지만 식당 구석에 창고방 있으니 그곳에서 전기장판 깔고 당분간 살아. 괜찮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거라. 아줌마도 내 나이 10살에 조실부모하고 이 식당 보증금 마련하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두 아들을 낳은 애들 아빠도 사기꾼이었더구나. 이미 다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애를 둘씩이나 낳고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갔지 뭐냐. 여태껏 여자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야 겨우 자리 좀 잡았구나. 그래도 아들들이 둘 다 착하게 커서 그나마 다행이지. 첫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영재소리 듣다가 의대 다니고 있지. 아들 둘이 내 인생 전부나 다름없지 뭐냐. 어쨌든 나랑 비슷한 처지의 널 보니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그러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금 공부도 하고 그래라. 알았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인자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셨기에 돈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더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1년 365일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창고방에서 지내며 많은 걸 배웠더랬죠. 그렇게 어느덧 5년이 지나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연수가 너 일어나봐. 얘가 왜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고. 얘야, 정신이 좀 들어? 곧 119 올 거야. 웬 피를 양동이째 쏟아놨네. 내가 너 일 너무 많이 시켜서 과로해서 그렇니? 죽으면 안 된다. 어? 식당 창고방에서 사장님이 울부짖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파자마 바지에 하혈을 엄청나게 해놨더군요. 그 좁은 창고방이 피바다처럼 보일 정도였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병과 같은 자궁암이었어요. 제 나이 20살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었기에 웬만하면 자궁을 살리려고 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적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암이 다 퍼져버릴 수 있다더군요. 자궁 적출 수술 전날 밤을 새서 엉엉 목 놓아 울었네요. 엄마가 그렇게나 보고 싶더군요. 옆에서 간병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께서도 같이 펑펑 울어주셨어요. 제 인생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렇게 수술 후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연수가, 너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창고방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하느라 바빠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첫째 아들은 같이 사는데 뭐 불편은 하겠다만 창고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 사장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좁지만 방이 무려 3개나 있는 집에서 지내니 호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가끔 꿈에서 예전 어렸을 때 살던 그 대저택이 나오곤 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식당 1평 반짜리 창고방에서 지내다가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 대저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느껴지더군요. 사장님 첫째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했어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절 보고도 싫은 티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해주더군요. 연숙씨 맞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어요. 이제 20살인데 그런 몹쓸 일을 겪다니.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참, 일하고 오면 제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직업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 환경미화분들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죠.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혹여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가끔 길에서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 하면 힘들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픈데 연숙 씨가 훌륭한 일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여튼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처녀총각이 한 집에 있다 보니 눈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성실하고 착한 성국 씨에게 점점 스며들었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그 사람도 제게 매일 편지를 써주고 가끔 꽃도 사다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주는 등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죠. 하지만 엄마인 사장님은 첫째 아들인 성국 씨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야, 니네들 연애하니? 뭘 나 모르게 꽃을 주고받고 난리들이랴? 아유, 좋을 때다. 아, 엄마 눈치채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들킨 김에 엄마한테 그냥 허락받고 화끈하게 진행시킬래요. 나 연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뭐? 결혼까지?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냐? 연숙아, 네 마음도 그래? 어서 대답 좀 해봐라.
성국 씨와의 연인으로 지내며 아직 결혼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크게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제가 자궁암 때문에 자궁 덕출 수술을 받았기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전만 아니라면 저도 성국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면목이 없어서 허락해달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야, 그게 어디 뭐 네가 걸리고 싶던 병이더냐? 애 없으면 나중에 입양이라도 해서 정성껏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사랑이란 게 반대한다고 들어먹힐 게 아니더라. 나도 애들 아빠가 광부였기에 결혼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해서 야반도주했지 뭐냐. 남편이 둘째 100일 때 폐병 걸려 그렇게 빨리 죽을 걸 알았다면 야반도주니 뭐니 안 하겠다만 인생사 알 수 없는 거더라. 그러니 니네끼리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해라. 우리 큰아들도 홍기가 꽉 차서 할 때가 됐지 뭐. 모자란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모조리 다 아는 분이라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던 시동생도 만나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생략했네요. 허례허식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뭐. 아주 부잣집에서 살다가 집안이 폭삭 망하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결혼생활 역시 충실했어요. 아기도 없으니 집안일과 식당일에 더욱 열심히 했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시모의 성향도 잘 알았기에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도 신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시모는 자기 몸 안 챙기고 과로하다 보니 투석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투석도 10년 정도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큰아들인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신장 이식만이 답이라고 하더래요. 도련님이랑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다 신장검사 받아봅시다. 혹시 알아요? 이식 적합한 신장이 있을지?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신장검사를 권해봤죠. 의사인 시동생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형, 지금 내 신장을 떼달라는 거야? 혹시라도 내 신장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떡해? 나 의사생활 초치라고 아주 작정했구만. 내가 왜 검사해야 하는데 난 못해. 형이랑 형수가 신장검사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나 바빠. 야, 이 새끼야, 너만 바쁘냐? 의사가 뭐 대수라고 잘난 척 오지네.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학원비며 의대 등록금 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다 알면서도 이 지랄이야? 누가 신장 당장 떼달래?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동생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만 병원에 가서 시모 신장과의 적합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생판 남인 제 신장이 시모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근데 전 오히려 기뻤어요. 15살에 집도 가족도 없는 절 걷어주고 임신도 못하는 절 며느리로 받아준 시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심을 남편과 시모에게 표현했죠. 여보, 어머님, 제 신장이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이식 수술해서 어머님이 투석 안 받고 편히 살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해드릴게요. 아, 연수가 내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어린 나이에 자궁암까지 걸려 자궁도 떼낸 너한테 이젠 신장까지 떼달라고 하게 생겼구나. 이 늙고 병든 시애미가 면목이 없다.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바로 이식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모나 저나 잘 회복해서 하나뿐인 신장으로 건강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모는 며느리인 저를 더 친딸처럼 잘 대해주더군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우리 한 지붕 세 식구는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의사인 시동생이 웬 부잣집 딸내미와 결혼한다고 하자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참 돈이 뭔지.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오고 말았죠. 엄마, 의사 둘째 아들 행차했습니다. 미모의 부잣집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의사인 둘째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더군요. 아유, 우리 귀한 의사 아들 왔냐? 그래, 이 아가씨로구나. 강남 사는 부잣집 딸이라고?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크게 리조트 사업을 하신다지? 어서 와요. 총구석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시동생과 시모가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소개한다며 데려온 아가씨는 겨울이었는데 웬 발목까지 내려오는 모피코트를 입고 휘황찬란하게 골드 액세서리며 다이아까지 끼고 럭셔리하게 왔더군요. 그런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아하니 뭔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그 아가씨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확실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곽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이것저것 사와봤는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예비 동서라고 찾아온 그 아가씨는 우리 아빠가 말기 암인 엄마를 간호하느라 바쁠 때 아빠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보유하던 현금을 죄다 털어 필리핀으로 도망간 곽비서, 그 새끼의 딸이었어요. 곽설화, 확실했죠. 아빠는 곽비서 그놈을 회사 임원이 아닌 친형제처럼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했으니 그 딸내미도 당연히 내 얼굴을 기억하리라 믿었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내 가슴에 한 분노를 모두 담아 그 딸내미 년에게 냅다 질렀죠. 너 곽설아, 너 나 알지? 나 이현숙이야. 이철수 회장님 딸. 우리 가족여행도 같이 갔었잖아? 니네 아빠가 우리 집안 회사 돈 다 갖고 필리핀으로 튀는 바람에 우리 엄마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었어. 악마 같은 니네 아빠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사기치고 횡령한 돈으로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해? 이 개새끼들, 악마 새끼들 같으니라고. 곽설아 그 여자도 독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말을 받아쳤어요. 십수년 전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널 내 형님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야,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 지금 임신한 몸이야. 남친한테 듣자 하니 넌 자궁 떼내서 임신도 못한다며? 참네. 자궁도 없는 게 어디 여자냐? 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으니 닥치고 있어. 뭐?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그게 왜 끝난 일이야? 니네 아빠가 훔쳐간 우리 집안 돈 다 내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거지같이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니네 집안은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나 보지? 나 가만 있지 않을 거야. 니네 집안 멸망하는 꼴 꼭 보고 죽을 거라고. 저와 곽설아 그년이 싸우는 꼴을 보며 대강 상황을 다 파악한 시모와 남편, 시동생은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줄곧 곽설아 편만 들더군요. 너무 섭섭했죠. 야, 큰 며느리야.
지금 둘째 며느리가 이미 임신한 몸이라잖니?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넌 자궁도 없어서 임신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지랄지랄거리는 거냐? 이미 10수년 전에 다 끝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가족 간에 흠질 낼 거 뭐 있냐? 우리 의사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살 강남집이며 차며 둘째 며느리가 해온단다. 심지어 우리 아들 의사 개업까지 사돈내서 다 해준다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사돈댁이 어딨냐? 큰며느리 너 행여 옛날 일 끄집어내서 사돈 어른이나 둘째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머님, 자녀는 저희 집안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런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모피코트며 다이아 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집안 회사가 전현 아버지 때문에 망해서 우리 아빤 막노동판에서 돌아가셔야 했다고요. 그런 사기꾼 도둑놈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정말 받아들이실 거예요? 막말하지 말라니까. 천연이 계속 처지랄이네. 그럼 우리 귀한 의사들의 아기까지 임신한 둘째 며느리를 내치랴? 넌 애도 못 가는 몸이니 내가 손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둘째네 뿐인데. 게다가 몇십 원어치를 혼수로 다 해온다는데 내가 이 기회를 차버리랴? 절대 그럴 순 없지. 정 그렇게 싫다면 이 집에서 니네 부부가 나가라. 내가 아무렴 의사 아들이 더 좋지 청소부 아들이 더 좋겠냐? 큰아들 내외 없는 셈 칠 테니 썩 꺼져버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평소에도 환경미화원인 제 남편보다 의사인 둘째 아들을 훨씬 예뻐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의 원수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인정하고 오히려 절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신장 투석하던 시모를 위해 며느리인 내가 신장 한쪽까지 떼어드리고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셔왔는데 이럴 수가.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무엇보다 곽비서, 그 새끼의 딸년을 동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내게서 모든 행복을 앗아간 그 집안의 딸과 가족으로 묶여야 한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차라리 시모 말대로 그 집에서 내가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충격과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짐을 싸고는 일단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주인한테 장기 투숙하겠다고 말하고는 대강의 짐만 푼 채로 살았죠. 이럴 땐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면 시댁과 연 끊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머무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15살 이후로 시모의 식당 일만 줄곧 해왔던 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식당 파트타임 일을 잡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야, 네 마누라랑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니네 부부한테 하는 내 마지막 연락이 될 거다. 난 오늘부로 청담동 사모님이 될 참이니까 우리 금쪽 같은 둘째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고 아기 좀 봐달라며 청담동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다. 신혼집에 방이 5개나 된다면서 말이야. 니 얼마나 은혜로운 며느리냐. 용돈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 아주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지 뭐냐.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전부인 것 같다. 엄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엄마를 위해 신장까지 떼준 며느리랑 단번에 연을 끊는 게 말이나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피도 안 섞인 며느리가 자기 장기를 떼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나야 의사인 동생보다 못난 놈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연숙이한테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야, 그깟 신장 하나 떼준 게 대수냐? 난 돈 많은 며느리가 훨씬 좋다. 걔랑 다시 가족되면 우리 귀한 둘째네한테 복수라도 한다고 난리칠까봐 무서워서
다시 못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귀한 의사들이 쓰레기 치우는 형네랑 영 끊으라더라. 상류층 사모님 되려면 하층민들이랑 교류하면 안 된대나 어쩐대나. 나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히 살고 싶으니 둘째 말 들어야지 뭐. 너희들은 둘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해. 파줄 손자도 못 낳는 것들 볼 필요 있냐? 끊어라.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치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정말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제 감정을 잘 이해해줬고 일주일 뒤 시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을 가보니 이미 시모는 쌩하니 서울 강남으로 가고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영끄는 시모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우리 부부끼리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고아원, 양로원, 수해가 난 지역 등 돌봐야 할 아이가 없었으니 홀랑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아원의 한 아이가 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 아이는 소리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저에게 자꾸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들어온 아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 엄마도 자궁암으로 잃고 나도 같은 병으로 자궁을 떼어냈는데 이 아이도 엄마를 자궁암으로 잃었구나. 불쌍한 것. 집에 와서도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 생각에 잠도 오지 않더군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어요. 소리를 우리 딸로 들이면 어떨까?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리고 말이야. 도저히 그 아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자꾸 눈에 밟혀. 입양을 하자는 거야? 그래, 나도 대찬성이야. 사실 내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연수가. 남편의 고백에 내가 본인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리라는 여자아이를 저희 딸로 입양할 수 있었죠. 잘 적응할까? 라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서슴없이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금세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레 전업주부가 되었고 양육이 때론 힘이 붙이기도 했지만 보람차고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아이가 예뻐서 미치겠더라고요. 낳은 적은 어떨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키운 적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 딸을 케어했고 우리 소리는 전교 1등을 하는 등 공부까지 잘하는 예쁜 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자식 키우니 세월이 정말 금방 가더군요. 어느새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날도 소리가 중학교 대표로 나간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 맞았다고 하여 가족끼리 축하 파티 겸 고깃집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와 함께 웬 거지가 어둠 속에서 멀뚱하니 서 있더군요. 얼핏 보니 눈빛이 흐리멍텅한 치매 걸린 할머니 같았어요. 입고 있는 몸빼바지에는 똥오줌을 잔뜩 싸놨는지 축 늘어진 채 있더군요. 역한 냄새에 코를 잡고는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라도 걸리셨나요? 경찰 불러드릴 테니 집에 가셔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며 그 할머니를 전봇대 불빛 근처로 대충 데리고 갔는데 이럴 수가. 그 똥싼 바지에 치매 걸린 할매는 바로 10년 전 인연을 끊은 시모였던 거예요. 어머님 맞죠?
아니, 이 꼴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어머님 아들 삼국씨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제 번호도 그대로인데요. 치매에 걸려 제대로 발음도 안 나오고 몇 귀를 굶었는지 해골 같던 시모는 멍한 눈빛으로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나가래요. 집 나가래요. 시모가 돈 많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네 부부가 쫓아낸 게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희 식구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바지도 빨아야 했고 빼빼 마른 시모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거든요. 곧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일단 둘째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시모를 얼른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는 일단 이것저것 음식을 대접했어요. 손 쓰는 법도 까먹었는지 중증 치매에 걸린 듯한 시모에게 밥을 떠먹여줘야 했죠. 처음엔 죽부터 시작하여 나중엔 고기까지 잘 드시더군요. 그토록 쌩쌩했던 시모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몸무게를 재보니 36kg이 나가더군요. 아프리카 기아가 따로 없었죠. 남편도 너무 맘 아파했어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던 성훈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셨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윤성훈 이 자식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한 거야?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네는 치매에 걸린 시모를 버린 채 미국으로 도망갔더군요.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내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참 신기하죠? 본인이 거의 반평생 살았던 집을 기억하는 건지 시모가 심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게요. 우리 딸 소리는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란 존재를 처음 받기에 신기해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거의 해골같이 살가죽만 있던 시모는 제가 봐도 마귀 할멈 같긴 했거든요. 그래도 착한 우리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모에게 말도 걸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렸죠. 뭐 예쁜 시모라고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겠냐만 자식한테 버림받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시모가 불쌍하더군요.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봤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를 데리고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이미 혈액암 말기더군요. 어쩐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해도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료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 딸은 이미 중학생이니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기에 전 시모 곁에서 살다시피 했고 시모는 결국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시모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듯이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그게 제가 들은 시모의 마지막 육성이었죠. 어린아이가 잠에 들듯이 제 품에서 돌아가신 시모를 붙잡고는 펑펑 울었어요. 한때는 시모를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기에 진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엄마를 외치며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 이렇게 내 품에서 허무하게 죽을 거면 뭐하러 연 끊고 10년이나 얼굴 못 보고 시동생네 가서 살았어요. 엄마, 너무 야속하네요, 엄마. 장례식을 소박하게나마 치르고 나니 시동생네에 대한 복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더군요. 경찰을 통해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냈고 수소문하여 접촉을 시도했어요.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쪽 소식을 듣자 하니 너무 놀라서
사필 규정이랑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곽비서 그 아저씨는 미국 시동생네서 치료받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가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잔뜩 옮긴 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 곽비서가 묻혀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기야 시동생네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시동생네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시동생은 자식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고 진료하다 의료사고를 크게 내서 몇백억의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값 지불하느라 파상할 지경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게 진작에 좀 착하게들 살 것이지. 시조카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프지만 못된 짓 저지른 어른들을 가엾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저희 식구들도 다시금 심적 안정을 되찾았네요. 한창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딸 덕분에 집안은 늘 긴장 모드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 아무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죠. 하지만 일체 유심조라고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늘 남과 비교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며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삶엔 그보다 더 큰 가치들이 존재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